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에서 온 곽현근입니다.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서울에서 막 그냥 부랴부랴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오기 전에는 이제 서울시 찻동이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은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가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2017년도부터 추진했는데 지금 이제 4차년도에 이렇게 3차년도, 4차년도까지 이제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성과를 이제 서울연구원에서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자문위원회가 있어서 거기 다녀왔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라 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이렇게 익산시에 와서 희망연대가 주관하는 이 행사에 참여해서 제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된 것을 제가 영광스럽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30분 정도 주민자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제가 요즘에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여러 곳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물론이거니와 지난주엔 강원도, 다음 주엔 경남, 그 다음에 뭐 세종시는 물론이거니와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보통 강의를 할 때 1시간 반 정도를 하는데 오늘은 30분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걸 짧게 전달하나 이런 것도 좀 그런데요.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있는데 이 시점에서 왜 주민자치회야? 이건 또 뭐야?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또한 어떤 분들은 야, 기존에 자생단체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현장 읍면동에서 자생단체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데 또 국가에서 무슨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이런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나 또는 자생단체 같은 경우에 분명히 읍면동에서 순기능도 하고 있고 또 행정이 꼭 필요한 어떤 주민 조직인 것도 분명한데요. 문제는 이 조직들이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오래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또 그 회원들이나 위원님들이 열심히 읍면동에서 일하는 거를 행정은 뭐냐면 자원봉사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 연장선상에서 조금 자원봉사라는 말을 갖다가 좀 이렇게 멋지게 포장을 하면 이게 주민자치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할 때 주민자치는 많은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주민들이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특히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옛날에 아주 그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자생단체들이 법령의 근거를 두고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이제 시대가 변해가지고 그런 자생단체들이 만들어진 어떤 기능도 많이 사라진 현 시점에서 현장에 가보면 거의 이제 자생단체들의 기능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능이 바로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방위협의회 또 예를 들어서 마을 공동체 만들기에 이렇게 사업을 내면 차상위 계층을 도와준다든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내거나 또 이렇게 이제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정도는 현장에서 자생단체가 왜 만들어졌는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어떤 평가도 좀 필요하고 또 더불어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생단체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읍면동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자생단체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존에 있는 자생단체들은 과거 특히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국가 차원에서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부 조직으로 광역 단위의 또 조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밑에 단위, 기초 단위에 만들고 맨 밑에 읍면동의 하부 조직으로 이제 그 자생단체를 또 조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보면 국가 조직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중앙정부 있고 광역정부 있고 기초정부 있고 읍면동까지 있듯이 마치 주민조직이 국가 단위에도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돼서 쭉 해서 밑에 읍면동의 이제 하부 조직처럼 이렇게 해서 딱 카운터파트라고 그러죠. 딱 매칭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국가가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상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조직이 없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어떤 분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국가 조직처럼 만들고 이렇게 활동하기도 하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읍면동에만 있으면서 주민하고 제일 가까운 조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근데 태생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익산시에서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탄생한 배경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탄생했나요? 1999년도에 국민의 정부 시절에 그때가 바로 여러분 따져보면은 정보화가 이제 막 시작됐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 서비스를 정보화하면서 굳이 뭐 현장에 읍면동에 공무원들을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느냐,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서비스 제공하고 이러면 될 텐데 라고 이제 행정의 관점에서, 행정 기능적 관점에서 읍면동에 한 30여 명의 공무원들이 있었던 거를 굳이 한 10명 정도만 남겨놓고 20명 정도는 예를 들어서 본청으로, 예를 들어서 익산시로 다 데려가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이제 판정을 해가지고 순전히 행정 기능 관점에서 그 공무원들을 이제 익산시로 데려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동단위, 읍면 동단위에 한 30명의 공무원이 앉아 계시다가 결과적으로 한 20명이만큼 이제 다 사라지니까 공간이 남잖아요, 그죠? 그 공간을 그래서 그때 이제 다양스럽게 그 공간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라고 해서 생긴 중요한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뭡니까? 장소의 이름이 뭡니까? 구간의 이름이 뭐예요? 그게 주민자치센터가 되는 거죠. 그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오늘도 제가 오늘 그 서울에서 본 분이 김필두 박사님이라고 주민자치하고도 관련이 아주 깊게 되어 있고 오래전부터 연구를 했던 분인데 당시 이야기를 그때도 이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주민자치 센터 만들 때 관여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름을 가지고선 논란이 많았었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20명이 이제 떠난 그 공간을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돌려주면서 주민복지센터라고 할까, 주민자치센터라고 할까 이렇게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름이 채택이 된 겁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이름이 명칭이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루어진 일이 뭘까요? 당시에 읍면 동정자문위원회라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장님, 읍면 동장님께 이렇게 자문을 해주던 그런 이제 주민 일종의 그냥 지역 유지분들이 이렇게 만든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름을 뭘로 바꾸게 됩니까? 그걸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만약에 그 센터가 주민복지센터라고 그랬으면 지금 뭐라고 불렸을까요? 주민복지위원회라고 불렸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 많은 경우 여러분 학술 논문을 이렇게 접할 기회는 없으시겠지만 그 태생적 한계가 있다. 무슨 태생적 한계가 있느냐면 바로 행정 편의에 의해서 공무원 읍면동에서 일 잘하던 공무원들 20명 다시 본청으로 데려가고 그 다음에 그 자리 비니까 주민자치센터 만들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읍면 동정자문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로 명칭 바꾸고 그렇게 했었을 경우에 그러면 뭐 새로운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게 주어졌느냐? 새로운 기능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게 주어졌을까요? 주민자치위원회. 바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위원회처럼 동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프로그램 뭐 들어오고 이럴 때 같이 논의해서 그 결정하는 역할 정도. 그래서 우리 흔히 이야기할 때 그냥 잘 되는 읍면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위원회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그 이상을 유지하는데 상당 부분은 그냥 친목단체 수준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자생단체들하고 역할도 거의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거죠. 근데 사실 주민자치회에 관한 부분은 우연하게 또 이게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2010년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를 하게 됐는데 그때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뭐였느냐면 그 법을 통과시킬 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것도 역시 이제 행정 기능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러면서 그걸 통과시킬 때 국회의원들이 뭘 생각했느냐면 이 광역자치단체를 없애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은 한 70에서 80개 정도의 하나의 자치계층 지금 여러분 두 개의 자치계층이 있죠? 여러분 익산시 위에 뭐가 있습니까? 전북도가 있잖아요. 도지사 뽑으시잖아요. 익산시장님 뽑고 그래서 지금 자치계층이 두 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하실 때 누구 뽑습니까? 도지사도 뽑고 시장님도 뽑죠.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이 도지사가 이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없애버리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시군구 통합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궁극적으로는 한 전국을 한 70에서 80개 정도의 단일 자치계층으로 만드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을 이게 국회의원들이 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그러면서 뭐를 이제 생각했냐면 읍면동을 없애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일 계층으로 하고 읍면동의 기능을 바로 그냥 단일 계층인 시군구로 그냥 가져가 버리는 이런 생각을 국회의원들이 엉뚱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바로 비판이 나오는 게 아니 지금도 읍면동이 굉장히 커가지고 주민들이 접근하기도 어려운데 거기 행정도 없애버리고 이러면 어떡하느냐라고 이런 비판들이 나오니까 국회의원 생각엔 일본을 이렇게 들여보다 본 것 같습니다. 일본의 시정촌 통합하는 문제가 그때 거기도 이제 그런 노력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이 주민 자체 실제 실시되지는 않았지만 주민 자체를 둔다라는 그걸 갖다가 국회의원들이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시군구를 통합하는 경우에 광역 없애고 읍면동 없애고 읍면동 기능은 시군구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읍면동에다 뭐를 둔다? 주민 자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들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주민이 주인이고 주민이 뭐 참여고 민주주의 이런 게 전혀 없이 단순히 행정 편의에서 주물락주물락하면서 설치했다 이름 바꾸고 이 정도 수준에서 결과적으로는 읍면동이 이렇게 다루어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그러면은 그 2010년도에 법 취지대로 하게 된다면 달라지는 것은 아마도 주민자치회는 그 이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갖지 않았던 행정사무를 위탁받아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주민자치회 스스로 뭔가 재정자립도 뭔가 일도 해보고 뭐 이렇게 되면서 아마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많은 분들은 주민자치회 하게 되면 엄청 피곤하겠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도록 이렇게 지금 이제 2010년도부터 많은 논의가 보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뭐가 다르냐? 주민자치회는 예를 들어서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가지고 재정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이나 또 대전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주민자치 시범 사업을 놓고 보면요. 정말 주민자치 이 행정상으로 위탁받아서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최후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는 만약에 구성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된다면은 사실은 굉장히 재밌어야 됩니다. 굉장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는 사실은 주민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떤 마을의 어떤 중요한 문제도 끄집어내고 또 다른 주민들까지 초대를 해가지고선 결정을 해서 뭐 이런 게 우리의 우선순위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 해결해보고 싶으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좀 실수를 하더라도 좀 느슨하게 돌아가더라도 행정이 좀 우리를 지원해주면 이런 문제를 한번 우리가 연습 삼아서 해볼게.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도저히 어려우니까 반드시 이런 문제는 해결해줘 하고선 읍면동 내지는 익산시에다 요청하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좀 재미있어야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속 가능하게 주민자치회 이거 재밌다. 공공영역에서도 재미난 일이 벌어지네 라고 생각해서 한두 사람이라도 더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만 이 행정 중심의 사고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민자치회를 실시하면은 행정사업으로 위탁받아가지고 잘 해내야 된다? 주민자치회 구성해서 그런 얘기 나오면 벌써 아이고 우리 진짜 일 못합니다 이런 얘기부터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도 그렇고 주민자치회를 지금 제대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되도록이면 주민들에게 덜 부담을 드리면서 좀 한번 재미있게 한번 공공영역에도 사적 영역이 얼마나 재미난 일이 많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 왜 와서 앉아 계세요? 밖에서 지금 재미난 일을 하면 훨씬 더 재미난 일이 많으실 텐데. 하지만 분명히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어떤 민주주의 국가로서 더 성장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일부 주민이라도 좀 깨어있는 주민들이 계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나름대로는 자기가 발 디디고 사는 읍면동 단위에서 어떤 일을 해보려고 모여가지고 또 행정보다는 우리끼리 한번 이야기도 나눠보고 이런 게 중요하다는 의사결정도 한번 내려보고 또 우리가 또 한 번 정도는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또 나오고 이렇게 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잘 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의 주민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은 행정이 필요에 의해서 무관심한 시민들을 대신해가지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일제 자원 개념인 거죠. 바로 주민들이 자원이니까 이 자원을 그 일부 주민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어디에 보도자료도 좀 내고 이런 식으로 일이 돌아왔다는 거죠. 자, 이건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말씀을 그냥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최근에 그 아까 자치분권 얘기를 하셨는데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 로드맵을 만들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바로 2017년도 10월에 발표됐던 자치분권 로드맵인데 여기 보시면은 핵심 전략의 네 번째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1, 2, 3, 5를 보시면요, 이거 다 지방 정부에 관한 것들이에요. 한마디로 뭐냐, 대한민국의 지방 자치는 지금까지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와의 권력 싸움이었다. 아무리 지방이 얘기를 해도 전혀 들어주지 않는 중앙과 그래도 끈질기게 야 권한하고 돈 좀 내려보내 우리 조세 우리 지방 재정 스스로 우리가 세금 거둘 수 있도록 해줘라는 그 논리를 가지고 20여 년간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민선자치가 몇 년에 부활이 됐나요, 여러분? 1995년에 부활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몇 년 지났습니까? 24년 지났죠. 그래서 성년의 나이가 훌쩍 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국세대 지방세 비율 1995년에 몇 대 몇이에요? 8대2. 지금도 8대2. 제가 그래서 지방 분권론자들한테 항상 그럽니다. 도대체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룬 건 뭡니까? 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일 지방자치 얘기할 때 보면 1, 2, 3, 5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와의 관계. 근데 이게 작년에 아주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저도 자치분권위원회에 참여도 했고 그 제도 만들 때 초창기에 관여했는데 왜 이게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에서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 된 줄 아세요? 그 안에 여당 야당 몫의 그 의원들끼리 서로 하다가 그래서 연방제도 사라졌습니다. 야당 몫의 의원들이 이 연방제 안 된다. 북한 냄새가 난다. 사라지고 여기도 우리 삶으로 바뀌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 그 핵심 전략이 5개였는데 이게 재정립이 되면서 주민주권이라는 말이 맨 위로 올라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사에서 정말 획기적인 일입니다. 드디어 지방자치를 논의하면서 주민이 맨 앞에 부각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는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정부가 얘기하는 게 주민주권 구현이에요. 그 다음에 작년 말이 아니라 작년 10월 31일 날 김부겸 장관이 지방자치법이 30년 동안 손을 전혀 안 봤다. 전면 개정하겠다. 첫 번째가 뭐예요?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주민자치회 실시가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면 실시. 저 주민자치 실시, 전면 실시는 전면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또 확대 실시라는 말도 하고 있어서 아직 전면 실시까지 저는 전면 실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 특별법의 연장선상에서 특별법은 분명히 어떤 순수한 어떤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은 개제 어차피 읍면동도 우리한테 소중한 제도이기 때문에 주민이 주인인 읍면동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주민 자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논의를 해보자.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주민 주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지방자치를 논의할 때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의 권력과 재정을 지방으로 가져오면서 그 권력과 재정을 가지고 지방정부가 일을 하는 것. 이게 지방자치라고 생각을 하시고 많은 경우에 법률적인 정의도 지방자치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이 관계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다루는 건데 이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지방분권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지방분권론자들은 중앙정부한테 네 권한과 그 권한 또 너희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예산 밑으로 다 내려보내 우리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거기에 간과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 바로 이게 지방민주주의이고 그 다음에 이게 주민주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청와대가 뭡니까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부르짖으면서 지방 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했을 때 2017년도에
헌법을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형 국가이라는 걸 선언하면서 많은 내용들을 헌법에 담으려고 하는 노력을 청와대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실패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 거기 헌법 개정안을 만들 때 참여했던 분들이 나와서 하신 말씀 직접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청와대가 지방 분권하는 주민들이 막 박수 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방 분권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중앙 엘리트와 지방 엘리트 간의 권력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방 엘리트는 누굴까요, 여러분? 지방 분권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지방 학자들, 지방 정부에 붙어가지고 용역받아서 뭐 하는 그런 학자들, 또 두 번째 지방 정치인들, 또 누구? 지방 언론입니다. 지방 언론이 아주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지방 언론은 지방 정부가 존재하지 않으면 거의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구일까요? 지방 NGO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많은 주민들은 지방 분권이든 뭐 어떤 서비스가 뭐 누구한테 제공되든 상관이 없고 그냥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저한테 좀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방 엘리트가 중앙 엘리트보다 윤리적으로 더 뛰어나고 역량면에서 더 뛰어나다는 증거를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중앙에 이렇게 내려다보면 야, 주민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니들이 나보다 별거 나올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니들이 자꾸만 권력을 더 달라고 그러고 왜 예산을 니들 마음대로 사용하겠다고 얘기를 해. 거기다가 뭐야? 많은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중앙 언론이 까발려가지고 뭐예요? 지방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나 관료들은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또 갖게 되시잖아요. 사실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신뢰하지 못하는 지방 권력에게 그래도 권한이 더 내려온다면 많은 주민들은 사실은 공부하지 않아도 그런 게 그게 가통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제가 자치분권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것은 간단합니다. 주민에게 더 많은 권력을, 지방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더 많이 드리겠다. 주민이 주인이어서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조직, 지방정부를 만들겠다고 현 정부가 이야기를 해야지 그나마 주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활동인데 자꾸만 중앙과 지방 간의 지방 분권에 관한 이야기만 가지고서는 어떻게 주민들을 갖다가 설득하고 주민들이 거기 박수 치도록 만들 것인가. 자, 그래서 시간이 다 돼가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주민 주권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 등장을 하게 되는데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권이라는 말은 사실은 어떻게 탄생을 하는 용어냐면은 1648년에 30년 전쟁을 치른 종교 전쟁을 치른 유럽에서 결과적으로 하도 전쟁이 지치니까 영토를 그려놓습니다. 영토를 그려놓고서는 이 영토 안에서 내려지는 의사결정이 있으면 서로 간섭하지 말자. 간섭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주권이라는 말은 이렇게 독립성, 국가의 독립성을 이렇게 지켜주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쓰이고 있고요. 지금도 그런 의미로 외교에서 쓰이고 있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국가의 독립성,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의 독립성을 이렇게 서로 지켜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썼다면 그 이후에는 바로 이제 누가 이 하나의 영토 안에서 국가 안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느냐 이 문제로 이제 관심이 주목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1648년 왕이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이 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권의 의미는 하나의 영토 안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력이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그게 역사적으로 뭐 여러 가지 시민혁명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탄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한 영토 안에서 참정권을 가진 어떤 그런 주체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걸 국민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럼 국민 주권을 해석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국민 주권은 뭘 의미합니까? 대한민국의 국민 주권은 대한민국이라는 영토 안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다? 국민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국민이시죠? 근데 여러분 경험적으로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소 경험하시면서 살고 계세요?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력을 바로 투표를 통해서 참정권을 통해서 바로 위임을 하죠. 그래서 그 위임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국민주권을 얘기하지만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있는 조직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게 지방중앙정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주권을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국민국가 단위에서, 대한민국 국민국가 단위에서 주권 누구에게 있어요? 중앙정부에게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과거에는 중앙정부 역할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국민국가 단위에서 국민국가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국민성을 형성하려고 하는 굉장히 노력들이 많았습니다. 애국가도 만들고 특게도 여러 가지 뭐 형식적인도 많은.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여러분을 곤혹스럽게 만든 문제가 뭡니까? 윤리적인 문제 이런 거 말고 물리적으로. 뭐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미세먼지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영토의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이제는 뭐냐면 문제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영토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정보도 연결되어 있고 노동도 다른 세계와 연결되고 국경을 실시간대로 막 넘나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하고 맞물리냐면 흔히 얘기하는 세계화하고 맞물립니다. 이 세계화되는 시점에 여전히 국민국가의 중요성이 과거처럼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미세먼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중국하고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 표현을 뭐라고 그러냐면 지리학자들은 점핑업이라고 그래요. 대한민국 영토 위에서 점핑업 해가지고 큰 단위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그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면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익산시 여러분 어떠세요? 인구 줄죠. 대전도 인구 줄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지금 막 이제는 대한민국 내에 있는 도시끼리 경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도시끼리만 경쟁을 해요. 이미 익산시 자체가 뭐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세계 자원에 노출 안 돼 있나요? 군산 옆에 있는 군산에서 다국적 기업 들어와서 쑥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슨 이야기냐? 이제는 중앙정부가 과거처럼 보호무역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규제 정책하고 이래서 이 지방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시대는 물론 여전히 대한민국처럼 이 집권화된 속의 국가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그건 시대착오적인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방 스스로 자기 역량을 키워서 세계화에 대응하는 전략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냥 역시 획일적인 정책을 통해서 지역을 그냥 이끌고 가려고 하는 지방자치,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결과적으로 OECD 국가중 제일 후진적이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세계화는 그 지방화를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이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정부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익산시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시민이죠. 시민 주권. 또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익산시에 살고 있는 주민이니까 주민 주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주민 주권을 해석해 보세요. 익산시의 주민 주권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익산시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력은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전히 국민국가 시절에 국민으로서 여러분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은 투표해가지고 대표 뽑는 거였었다면 여전히 지금 지방화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이 시점에서 주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이 대표 뽑아가지고 익산시 시장님하고 익산시의회에 살아보내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가까워졌습니다, 정부가. 여러분은 이미 이 발 디디고 사는 익산시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중앙이 누구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분들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자, 골라보세요. 1번, 익산시에 지금 인구, 좀 간단히 얘기하자면 대형마트가 들어온다. 그래서 골목상권과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이 이제 큰 타격을 입는다.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는 막 시민들이 많다. 또 어떤 분들은 야 그게 상권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막 어떻게 보면 갈등이 이제 막 발생하고 있는 지점이다. 이거 1번 익산 시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한다. 2번 여전히 익산 시장님과 익산 시의회의 모든 걸 맡긴다. 어느 게 더 주민 주권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2번 중에 1번 하면 안 돼요? 1번 하면 안 되나요? 그 얘기입니다. 주민 주권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과거에 국민국가 시절에 영토도 크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런 시대에는 정말 그 대의민주제가 아주 지배적인 형태의 대의민주제에 기초한 그 주권행사 방식이 대의민주제를 만들어낸 주권행사 방식이 유일하게 지배적이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제밖에 없다라고 완전히 동일시하는 그런 관점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방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제밖에 없고 내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은 투표해서 대표 뽑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지금 저기 해가지고요. 대의민주주의 정말 결함이 많은 제도입니다. 근데 제가 5분 안에 끝내도록 노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에서 여러분 지방의회 의원님도 계시고 여러분도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면은 우리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여러분의 신뢰를 아주 그냥 잘 얻을 수 있을까요? 신뢰를 잘 쌓을 수 있을까요? 선진국들을 보면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선거제도를 바꾸고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대의민주제가 민주주의로 기대했던 민주주의로부터 기대했던 어떤 힘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일은 없다. 그래서 뭐냐?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그걸 실험해 봐야 된다. 그 중에 하나 첫 번째가 직접 민주제. 아까 얘기했던 주민 투표제, 주민 소환제, 분통 낮춰가지고 전 내용들이 지금 다 주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들어가 있고요. 수기민주제. 저 길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한마디로 상식적 사고를 가진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장단점을 잘 비교해서 가치 판단을 시민들이 내리면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시의회에서 반영해서 정책을 만드는 거. 그래서 이게 잘 들어보면요, 이게 더 주민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더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게 바로 이 풀뿌리 민주제, 결사체 민주제입니다. 결사체 민주제는 지금 바로 요 단위에, 요게 바로 이 풀뿌리 보이시죠, 여러분? 이 풀뿌리가 뭐냐? 요 풀 한 포기 한 포기가 바로 이제 보통 사람들. 이분들이 이렇게 풀뿌리처럼 얽혀져 있으면 결과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미약해 보이지만 이렇게 얽혀져 있는 시민은 결코 미약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얘기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우리가 대의민주주의가 없기 때문에 기초이해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 바로 대의민주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고 바로 동네자치, 마을자치 또는 생활자치 이런 걸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정치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시간을 정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치. 왜 지금 정치를 여러분들 혐오하시는데 왜 자꾸만 주민자치를 얘기하면서 정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주민 참여해서 자기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치를 싫어하는 줄 아세요? 자, 정치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제가 오늘 정치의 가장 보편적인 의미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서 낙태 문제가 헌법 불일치 판정이 내려졌죠? 자, 그러면 그냥 하고 낙태를 찬성하는 분은 왜 찬성하세요? 여자의 행복 추구권, 자기결정권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낙태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태아의 생명 존중권, 그렇죠? 그래서 1년에 한 30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진다는 게 사회 문제로 부각이 됐어요. 자, 지금 현 시점에서 낙태 금지법이 통과를 했어요. 낙태 금지법이 통과했다라는 것은 어떤 가치가 어떤 가치보다 앞서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낙태 금지법, 태아의 생명 존중이 여성의 자기결정이나 행복 추구보다 앞서야 된다는 거죠. 자, 낙태 금지법 누가 만듭니까? 국회의원들이 만들죠. 국회의원들 뭐라고 불러요? 정치인이라고 그러죠. 자, 정치가 한 일이 뭐예요? 법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응용해서 하면은 사회에 중요한 뭐예요?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이게 정치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정치를 혐오할까요? 그 가치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서로 싸워요. 난리 피죠. 또 뭐예요? 부패해요. 가치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생각하거나 뭐 주민, 시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잘 따져보면 다 자기네들 이용하는 이제 부패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실제로 피부가 닿지 않는 가치 배분하는 건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그 가치를 배분하는 과정에 싸우는 모습하고 자기 목 챙기는 그 모습이 딱 조건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면 뭐부터 생각해요? 짜증부터 나죠. 싸우는 일. 정치는 싸우는 일. 정치는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잘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겨먹는 일.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 원래 의미는 뭔데? 사회를 위해서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결과적으로 정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전에 박기선 선생님한테 들었을 법한 현장에 가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마을의 의지를 끄집어내고 마을 총회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정치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동네 정치는 마을 정치인인 겁니다. 이러면 누가 제일 긴장할까요, 여러분? 기초의회 의원들이 제일 긴장합니다. 기초의회 의원님들의 레이더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공천권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공천권자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더를 거기다 올려서 선거철돼서 공천만 받으면 거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데 문제는 현장에서 이제 갑자기 주민자치라고 그래서 주민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지고 주민들 신뢰를 받겠다고 노력하는 주민 조직이 있어요. 그럼 레이더를 양쪽으로 돌려야 돼요. 아닌가요? 그래서 제일 주민자치 조례 만들 때 반대하는 세력이 누구예요? 기초의 의원님들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는 수많은 지방자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공무원이 그러더라고요. 담당 공무원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를 못하는 주민자치 때문일 거라고 행안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먹이사슬이 있잖아요. 국회의원하고. 그럼 기초의 의원님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국회 지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지금 자기들 바빠가지고 얘기 안 되지만 계속 얘기하겠죠. 지방자치법 안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주민자치의 내용이 있는데 그거 삭제하든지 그거 있으면 절대로 통과시키지 마세요. 내가 여러 번 말도 않고 노력을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고 다음 주에 제가 회의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 안건이 뭐냐면 그 지방의회가 결과적으로 주민자치 전면 개정안, 주민자치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걸 어떻게 저기 할 거냐.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미 게임의 규칙이 다 정해져 있고 현장에서 읍면동에 벌써 예를 들면 기존에 자생단체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또 그 조직들과 또 기존의 정치인들과의 관계도 있고 동장님과의 관계, 부모들과의 관계 다 정해져 있어서 이미 수십 년간 길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만 뭔가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굉장히 그 새로운 규칙이 거기 뿌리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행정과의 관계보다는 저희 주민자치회의 의원들께서 군사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진짜 주민들과의 관계를 먼저 형성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마을의 중요한 의제를 끄집어내고 논의하고 이게 일종의 수기적인 어떤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거기만 참여한 분들은 안 되니까 다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누구를 모셔요? 주민 전체를 모여서 주민들 같이 논의하면서 무엇이 우리 마을에 필요한 건지 같이 논의해보는 거죠. 많이 참여할까요? 안 합니다. 그런데 입소문이 나겠죠. 첫 해부터 그렇게 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을 누가 지원해줘야 돼요? 행정이 지원해줘야 되고. 왜 이런 일을 해야 될까요? 읍면동이 굉장히 소중한 제도인데 이게 내팽개쳐져 있었어요. 그냥 행정 서비스 제공하는 정도 또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주민자치에 관한 담론은 누굴 위한 걸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초등학생들 보고 그런 거 한번 해보라면 회의도 더 잘하고 결정도 더 잘할 텐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하지만 적어도 다음 세대가 봤을 땐 지금처럼 읍면동이 일부 주민들의 어떤 행정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이 마을에서 내가 주인이다. 읍면동에서 내가 주인이다. 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이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맥락에서 받아들이면 충분히 가치 있는 실험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냥 주소 없이 이야기를 했고요. 너무 시간을 많이 뺐었는데 이 정도만 얘기하고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제가 아마 주민자치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아마 누구 못지않게 지금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9시 때는 있을 테니까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